왜냐면 제가 실은 국정원 합격했습니다. 예. 내가 국정원 2002년도에 국정원을 봤었어요. 예, 그래서 예. 그 프로세스를 잘 아는데 예. 필기 보고 한 번에 붙으신 거죠? 청탁 같은 거 없이. 저는 그런 거 없어요. 예, 어떻게 감히 국정원 기조실장의 예. 전화번호를 대변인님이 지난 정부 윤석열 정부 당시에 출범부터 직접 목격하시고 네. 그다음에 인사 관련된 부분도 다 대응도 하시고 목격도 하셨으니까 누구보다 잘 아실 것 같은데 일단 인사 논란 이거 큽니다. 거의 인사 파동이 되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광수 민정수석에 관한 그런 논란이 연이어서 보도가 되면서 지금 파장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좀 굉장히 낯선 내용들이에요. 부동산 차명 부유 논란, 뭐 이것도 좀 일반적인 차명 부유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내의 부동산은 자기 친구와 본인의 친구와 이렇게 관련이 된 부분이고 두 번째로 차명 대출 알선 의혹. 이건 일반인들이 보기에 무슨 내용이야 싶을 정도로 약간 특이한 그런 사안이기도 한데 뭐 공직자에 대한 의혹 제기라는 게 항상 있긴 했지만 오광수 수석 관련된 부분은 일반인들이 보기에 굉장히 특이하고 낯설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보면 예. 민정수석을 네. 이재명 정부에서 그 오광수 예, 전 검사를 이렇게 변호사를 하게 됐을 때 그래도 이게 은밀하게 되는 게 아니라 이른바 이제 아내가 지인에게 이제 반환각서를 두고 부동산을 파는 이런 차명 행위를 했을 때 소송까지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소송까지 했다면 법적인 어떤 기록이 있을 텐데 그런 과정 속에서 이거를 걸러대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건 무능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보고도 모른 채 했다 볼 수밖에 없고요. 또 그 관련된 기사를 봤을 때 재밌는 게 뭐냐면 오 수석이 이제 다주택자가 되는 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했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이게 소송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 소송 때 보니까 오 수석이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을 은닉하려 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집 자체가 처음부터 뭔가 취득했을 때 자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차명으로 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고 그거에 대해서 차명을 했다가 내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소송 과정에서 이거는 뭔가 은닉해야 될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이라고 소송을 같이 했던 상대방이 그런 주장까지 했다고 한다면 이건 단순하게 차명 이상의 것이거든요. 차명이라면 원래 내 건데 뭐 그것도 부적절합니다. 그것도 범죄긴 한데 이거는 뭔가 부적절하게 취득했기 때문에 은닉하기 위해서 차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나한테 그거를 부탁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이거는 범죄인 거죠. 더 확실한 범죄인 거죠. 그러니까 민정수석의 역할이 뭡니까? 이른바 고위공직자 관련해 가지고 이 사람들을 검증하는 위치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정기관을 컨트롤하는 위치인데 이런 사람이 누구를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오광수 수석을 욕하기 좀 뭐란 게 아니 뭐 대통령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당사자 개개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막 하다가 보면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기가 좀 민망한 상황 아닙니까? 보통 그런데 이제 정부 출범할 때 그 위원회 같은 걸 두고 약간의 기간을 두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런 게 없이 바로 정부가 출범을 하기도 했는데 그렇다고 하는데 이렇게 검증 없이 가기도 하네요. 아니 저는 근데 이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을 생각하고 대통령처럼 행사한 지가 언제입니까? 최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섀도우 캐비넷이라고 해서 뭐 엄청나게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뭐 인수위가 없었기 때문에 뭔가 차질이 있다. 이거는 궁색한 변명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서류 엄청 많이 받았을 거예요. 인사 관련된 서류를. 그렇죠. 이른바 줄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본질은 뭐냐면 굉장히 사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을 꽂았다는 거죠. 제가 윤석열 정부 때 초기 멤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기 실장.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덕수 총리도 추천을 받은 겁니다. 그렇죠. 호남 인사고 그다음에 또 화합형으로 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김규현 당시 그 국정원장 또한 외교부 쪽 인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과 대통령과의 친분이 있었던 게 아닙니까? 이른바 빅3라고 불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김민석 최고는
국무총리 후보자 같은 경우는 딱 그건 거잖아요. 원래는 최고위원 회의, 전당대회에서 예. 순위권에 못 들었잖아요. 정봉주 전 그렇죠. 의원한테 밀렸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예. 차 타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왜 이렇게 표가 안 나오지? 그러니까 1등이 됐잖아요. 그리고 또 보면 지금의 이 오수석이라는 사람도 민정수석을 자기 사법연수원 동기를 한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민정수석 밑에 민정비서관 포함해서 그 여러 비서관들을 어떤 사람으로 채웁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를 사적으로 지극히 사적으로 변호를 했던 사람들을 다 채워넣는 겁니다. 예, 예. 이거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사심 가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추천하는 사람들을 장차관으로 하겠다, 뭐 고위 공직자를 하겠다, 공공기관 채우겠다 얘기를 했지만 네. 그거는 말뿐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오광수, 그다음에 또 이승엽 그분은 뭐예요? 헌재 재판관까지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냥 본인의 변호인 본인 출신. 출신인데. 그러니까 지금의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모두의 대통령, 평범한 시민의 나라는 그 말이 얼마나 본인의 행동과는 거리가 먼 그런 얘기. 그러니까 어차피 뭐 진보 정부가 잘하는 게 이미지 정치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오광수 관련해서 그러니까 검찰 특수부 출신이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조금 반대 목소리가 있었지만 저는 검경 수사권 뭐 검수완박 시즌 2 이제 네. 완결판을 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의 이른바 강성 좀 강하게 얘기하고 있는 국회의원들 민주당 조국혁신당 사람들에 대해서 왜 내 마음을 몰라주지 그럴 것 같습니다. 칼자루를 잡았잖아요 지금 칼끝이 그렇죠. 아니라.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제 뭐 기사도 많이 됐지만 저는 실제로 민주당 지도부와 대통령실 분위기는 탐탁치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특수부 검사 출신의 오광수를 본인이 왜 민정수석을 할까? 뭐 뭔가 검찰을 뭐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래도 검찰을 잘 아는 사람, 검찰을 개혁하기 위해서 잘 아는 사람 다 떠나서 예. 검찰 권력도 자기 권력이잖아요. 지금. 그렇죠. 예. 특검도 하고 예.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고 공수처도 있고 좋은 거잖아요. 꽃놀이패잖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제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야당일 때야 그냥 얘기를 하지만 지금 실질적인 건 다르다. 그렇게 봅니다. 그 오광수 수석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다고 본다라고 하면서도 본인이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잘 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안타깝다라는 걸로 대충 마무리 지으려는 것 같은데 이게 낙마 1호가 될지에도 좀 관심이 쏠려요. 사실 한번 낙마하는 인사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그냥 순식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광수 수석의 호가 있잖아요. 예. 차명 오광수 수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희화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판을 넘어서 대상이 희화되고 이재명 정부가 이제 희화되기 시작했다는 그 자체가 결국은 권위가 무너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우길 겁니다. 아직은 체력이 있다는 생각으로. 그렇죠. 뭐. 그런 측면에서 우겨서 제가 볼 때는 고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 말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 계속 문제가 나오면서 네. 가장 첫 번째 된 사람이 누굴까에 대해서 기자들은 기사를 쓸 때 오광수에 대한 얘기를 끝까지 계속 할 겁니다. 언급을 맞습니다. 하다 보면 이제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다가 뒤늦게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의 사실상 볼 때는 이 부분은 이슈를 이슈로서 가린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뭐 특검에 나오는 만한 것들 그런 것도 3대 있겠죠. 특검 통해 예. 가지고 이제 물타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항상 그 사정 정국으로 끌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마땅치 않을 때 치부를 가릴 때 그런 어떤 특검을 통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거든요. 특히나 이번 특검 같은 경우는 인지된 사건 관련해서 맞아요. 무제한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대통령의 파면까지의 그 무한한 그 시간대에 하나하나 다 챙겨보겠다는 거잖아요. 거의 타임라인 뭐 분단위별로 쪼개가지고 거기서 이제 수사된 내용을 캐비넷에 다 넣어놓고 맞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정권 5년 동안 이제 하나씩 풀겠죠. 그러니까 캐비넷이 뉴스 캐비넷처럼 좋은 예. 의미로 쓰여야 되는데 그러고 또 이게 보면 상시적으로 네. 언론 브리핑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본인들이 필요할 때마다 하나하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특검이란 것들을
사정정국, 정치보복이라는 어떤 그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생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정부잖아요. 네, 예. 아니 제가 말씀드렸죠. 오광수를 욕하다가 보면 아니 오광수 수석을 욕하다 보면 이재명 현직 대통령에 비하면 세 발의 피인가 이게 뭔가? 아니 무엇보다도 그거잖아요. 아니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는 사법 리스크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네. 대법원에서 유죄 판단이 나는데 대법원장을 끌어내리려고 탄핵과 특검을 얘기하고 겁박하고 이 그다음에 본인의 죄 자체를 아예 그냥 지우기 위해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유포죄 관련해서 행위라는 부분을 아예 삭제를 하고 이런 경우는 없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사람에 비하면 오광수 수석께서 안타깝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거로 가늠하고 퉁친다.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제 처음 이 보도가 나왔을 때 네. 대통령실의 입장이 기사 보고 알았다, 언론 보도 보고 알았다 그런 얘기가 나왔잖아요. 아, 그래요. 그렇다면 뭐죠 이거? 예. 그래서 민정수석에 대해서 검증이 있었느냐 없었다는 걸 자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대통령께서 생각하시는 분인데 누가 감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분 차명이 좀 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차명 그게 뭐가 문제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보도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 친여 성향 언론에서 보도가 네. 인사 관련된 보도가 나오는 게 이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일단 오광수 수석 관련해서도 이게 친여 성향 언론에서 연일 속보를 쏟아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마 경향에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경향에서 나왔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위성락 안보실장 네. 관련된 거 이거는 또 이제 뉴스타파에서 위성락 실장 같은 경우에 뭐 재산 관련해서 뭐 부동산 관련해서 투기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80억 원대에 달하는 그런 그 부동산과 관련해서 이제 이게 뭐 외국에 있을 때도 이제 뭐 이거를 구입을 했고 어쨌다 이랬고 이거 관련해서 뭐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는데 이거 뉴스타파에서 보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또 김병기 의원 관련해서도 김병기 의원이 이번에 민주당 원내대표에 또 출마를 했잖아요. 네. 원내대표 출마를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또 아들 취업 청탁 의혹 이것도 예전에 뭐 많이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이게 MBC 통해서 연일 또 네.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 대변인께서도 기자 생활을 오래 하시잖아요. 네. 그 정권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언론에서 이런 식으로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인사 관련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 이거는 뭐 파워 게임으로 봐야 될까요? 일종의 예. 진짜 누가 이재명과 가깝냐, 예, 누가 찐이냐에 대한 싸움이 있는 거죠. 음. 왜냐하면 권력이란 거는 나눌 수 없습니다. 예. 사실 권력의 생리상. 근데 저는 다른 보도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예. 오광수 수석 보도나 아니면 위성락 안보실장 보도는 나올 수 있는 보도인데 네. MBC 보도가 MBC. 되게 좀 특이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 전화 녹취잖아요. 그렇죠. 전화 녹취인데 본인의 부인과 김병기 원내대표 후보자의 부인과 그 다음에 기조실장 이혼수 기조실장의 전화 통화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 부분이 아내가 이거를 녹취를 누구한테 줬을 일은 없을 거고 그 다음에 이혼수 그 당시 기조실장 국정원 기조실장이 직접 줄 리도 만무하죠. 왜냐하면 그렇죠. 굉장히 이거는 당사자가 특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게 뭔가 포렌식이나 어떤 뭐 조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유출이 됐다는 거잖아요. 네. 근데 MBC한테 가고 이게 특히나 이 보도를 하면 누구는 타격이 될 거라고 보는데 이 타격이 서영교 의원한테 과연 득이 될지 아니면 김병기 의원한테 타격이 될지는 좀 봐야 됩니다. 예, 예. 단순하게 이제 단선적으로 볼 수는 없지만 여하튼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고 이제까지 원내대표 관련해 가지고 서로 간에 이런 마타도는 아니죠. 여튼 서로 간에 어떤 그 칼이 될 수 있는 그런 보도는 없었거든요. 그 원내대표 관련해서 나오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진짜 맞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처음이고 예. 그다음에 이게 분명히 의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보도라고 보는데 저는 근데 이제 이거는 정치적인 것들은 해석은 좀 뒤로 하고 내용으로 봤을 땐 좀 충격이다. 왜냐하면 제가 실은 국정원 합격했습니다. 예. 제가 국정원, 2002년도에 국정원을 봤었어요. 예, 그래서 예. 그 프로세스를 잘 아는데 예. 필기 보고 한 번에 붙으신 거죠? 청탁 같은 거 없이.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예, 어떻게 감히 국정원 기조실장의 예. 전화번호를 후보자가 아니라 지원자가 알 수 있습니까? 예. 그리고 신원조에서 떨어졌다고 하잖아요. 신원조에서 떨어지면 이유 알려주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특혜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저 전화 통화 내용을 보면 그거예요. 한 번만 더 믿고 기다려달라 그 얘기를 하니까 안사람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한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번 한 번만 더 믿겠습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김병기 의원의 얘기는 뭐냐면 우리 아들이 필기하고 면접 다 해서 문제가 없는데 신원조에서 떨어졌다. 그거는 내가 MB 때 이명박 정부 때 쫓겨나고 국정원에서 원래 인사 담당해서 고위직이었잖아요. 나왔을 때 내가 행정소송을 해서 밑보였다. 그래서 내가 야당 정치인이기 때문에 아들이 손해를 본 거다. 정치적으로 그런 프레임으로 갔었어요. 근데 전화통화 내용을 보고 나중에 이제 MBC가 추후 보도한 걸 보면 대마초 관련해서 한두 모금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있더라고요. 그거를 뭐 한두 번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뭐 신체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결함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김병기 의원이 본인이 처음 얘기했던 거랑 다른 거잖아요. 정치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내가 탄압받고 우리 아들이 손해를 봤다. 이거는 뭐 일종의 탄압이다. 이런 프레임에서 벗어난 거 아닙니까? 민주당에서는 뭐 하소연이었다. 근데 압박이 아니다. 뭐 이런 거. 하소연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소연이 아니고 그 당시에 아내분이라고 했던 김병기 의원은 현역 의원이었고요. 정보위 간사였습니다. 정보위 간사가 국정원 기조실장한테 아내분이 전화를 했고 또 전화를 한다는 시그널을 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자세예요. 그러면서 이번만 믿어달라고 하고 친절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땡땡이 이제 그 김병기 의원님의 자제분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땡땡이 혼자 할 경우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명에서 20명을 뽑으면서 땡땡이를 중심으로 경력직을 뽑을 거다. 이건 뭐냐면 물타기 하겠다는 거잖아요. 너무 한두 명 찍으면 도드라지니까 뽑으면 그냥 그래서 10명, 20명 이렇게 하면서 하겠다. 이거 그리고 4개월 후에 뽑힌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소연이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국민을 바보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관점으로 봐야 될 게 이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권력 암투가 시작돼서 이 은밀한 녹취가 다른 데도 아니고 MBC에서 나왔다는 그 자체가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은 내가 원내대표가 되든 안 되든 끝까지 해서 내가 이거를 하겠다. 그리고 나는 이게 여전히 나는 피해를 받은 거다. 그래서 떳떳하다. 그래서 나는 의원직 만약에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의원직도 던지겠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 이제 논평 내고 뭐 그런 게 있는데 그거보다 더 세게 얘기를 해야 된다. 이거는 서영교 의원이 이것 때문에 득을 볼지 아니면은 뭐 김병기 의원이 득을 볼지 모르는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가 또 좀 편을 들어주고 있고 최민희 의원도 편을 들어주고 있고 양문석 의원도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 그렇다면 의원들 사이에서는 김병기 의원이 되는 게 좋다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 개딸들 권리당원 강성 개딸들 입장에서는 좀 서영교 의원이 앞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13일 내에 결정이 날 텐데 요번에 원내대표는 원래 예측하기 되게 힘든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게 표 계산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 직전까지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변수가 있는 게 20% 2대8 비율로 20%를 권리당을 개딸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럼 20%면 지금 민주당이 170명이잖아요. 그렇다면 한 30 몇 명의 효과, 크게는 뭐 40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고 봤을 때 이거에 대해서 김병기 의원이 더 결집을 할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수혜를 서영교 의원이 받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이재명 주권 국가에서 일주일도 안 된 상태에서 일주일이 갓 지난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그렇다면 국민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뭐 본인들의 파워게임 이게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저는 이재명 정부에 있어서의 최대치는 지금이에요. 사실 권력의 응집력도 지금이고 내년 지방선거 끝나지 않습니까? 지방선거 공천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은 포스트 이재명을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이재명이 지금 우리가 지금 되게 마음이 복잡한 게
사법 리스크 관련해서 법원이 바람 불기 전에 막다 헌법 84조가 어쩌다느니 그렇죠. 그러면서 대자로 그냥 다 바람이 불기 전에 다 누워버리는 이 형국에 대해서 답답함이 있는데 네. 문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총통을 꿈꾸지 않는 이상은 뭐냐면 내리막이 될 수밖에 없고 사법 리스크가 커지잖아요. 그렇다면 공천을 받아서 광역 단체장이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차별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권력의 틈이 생깁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기울어지는 상황이 다른 정부에 대해서 비해서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저는 그 과정 속에서 지금 결국은 파워 게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건 다 직접 지난 정부에서 목격하셨던 가장 가까이서 목격하셨던 대변인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권력이 만들어지고 권력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렇게 흥망성쇠가 그런 걸 봤을 때 권력이 영원할 것 같잖아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그리고 사람들이 그래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야당일 때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됐을 때 필요한 사람은 달라요. 아, 그렇죠. 그러면 그때 예를 들어서 박찬대 그다음 저거죠. 그 법사위원장 정청래 예. 그다음에 서영교 김병기 이 네 명을 보십시오. 네 명 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란 분이 야당 대표 시절 때 필요한 사람 그다음에 지금 집권 여당의 당대표와 원내대표에 필요한 사람이 다릅니다. 그게 그래요. 대충 눈에 보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재명의 명심이 원내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작용할까 봤을 때 저는 김병기 쪽으로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박범계, 최민희, 양문석 이런 사람들이 김병기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악재잖아요. 악재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디펜스를 친다. 그렇다면 명심이 어디 있겠나. 그렇게 보는 거죠. 아, 그렇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 무리수를 두고 MBC가 이런 보도를 통해서 김병기를 치려고 했을 때 김병기 입장에서는 이거는 진짜 누가 이런 작전을 하는지 뒷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렇죠. 뒷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국정원 에이전트 출신의 그 김기흥 합격은 했지만 그리고 들어가진 않은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김병기 의원 아들이 저 군대 장교 동기예요. 아 그래요? 잘 모릅니다. 근데 그래요? 근데 그때 장교 훈련소 들어갈 때 국정원 고위층에 자녀가 있었다. 저 원래 좀 알려줬구나. 그 장교 보면은 집안 좋은 친구들도 많고 사실 학벌 좋은 친구도 굉장히 많은데 그때 그런 얘기가 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친구더라고요. TMI였습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근데 국정원 출신의 자제분들이 국정원에 들어가는 경우가 좀 제법 있습니다. 있어요. 좀 그랬다는 좀 말씀드리고. 근데 지금 배후 아까 우리가 짧게 좀 얘기했잖아요.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는 1년에 이런 MBC 보도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 제보에 의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 같은 거 보니까 이 기자가 국힘하고 연결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까지 공격을 하는데 이거는 저도 국민의힘을 잘 아는데 그 정도 능력이 안 되잖아요. 아니 능력도 능력이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 뉴스 캐비넷에서 터트리면 가장 파급력이 좋을 테니까 저는 그거는 진짜 설득력도 없고 돌아가는 판을 너무 모르는 그러니까 그거를 MBC하고 이제 국민의힘으로 묶어버린다 그렇게 하면 좀 맥락이 너무 떨어지니까 참 웃자고 한 얘기겠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짧게 좀 국정원 관련된 얘기 좀 해봤는데 저희가 썸네일을 실제 국정원 합격자 후기 이런 걸로 뽑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총리 후보자 요 얘기까지만 저희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김민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 몇 년 동안 기사를 보면은 정치자금 관련된 보도가 있었죠. 몇 년이 아니죠. 10년이 넘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옛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한테 재차 돈을 빌리고 7년 동안 미상환하고 있다. 이런 또 단독 보도까지도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미국 유학 시절에 김민석 의원의 미국 유학 시절에 생활비까지 대던 사람이다. 이것도 논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직 지역위원장 강모 씨잖아요. 제가 아는 분 같아요. 그래요? 이 아는 분 같은데 이 재력이 좀 있으신 분으로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2018년도에 이렇게 돈을 빌렸는데 야인인 시절부터 그래서 이분과의 동거래는 오래됐고
근데 돈을 어떻게 보면 이제 차용증을 써주고 항상 그렇죠. 차용증은 만듭니다. 예,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빌렸다는 이유로 하고 결국은 갚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차용증을 하고 나서 끊임없이 돈은 받지 않고 있다. 네, 예. 그리고 저는 김민석 후보자가 본인의 재산을 되게 적은 것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2억인가밖에 못 했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분은 결국은 누구한테 돈 받아가지고 다 유학 생활을 하고 본인이 이제 미 대사관인가요? 미 대사관 관련해서 제가 정청래 법사위원장으로 자꾸 헷갈리는데 네. 한 사람이 미 문화원이고 예, 예, 한 사람은 미 대사관이죠. 예. 대사 집이었죠. 예, 예. 여튼 국보법 위반 혐의로 돼 있는데 본인은 또 자랑스럽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 땄다고 그러는데 그게 어느 정도 맞으니까 얘기를 했겠지만 조금 미국에서 변호사 자격증 따는 게 쉬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여튼 뭐 예.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예. 이렇게 유죄를 받은 게 한 번이 아니잖아요. 2002년도 그렇고 예. 그때는 SK 송길승 등인가요? 제가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예, 예. SK에 이제 그 고위직에 있는 분한테 2억을 받고 영수증을 처리 안 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또 2018년인가요? 19년인가? 또 해가지고 그때 한 7억 가까이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결국 이분에 대해서 돈을 빌린 사람들의 어떤 선이나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지만 결국은 나름대로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끊임없이 돈을 받고 정치자금을 받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거나 음성적으로 그렇게 해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추징금 완납을 되게 늦게 했어요. 예, 예. 저번에 맞아요, 총선 맞아요. 나오면서. 네. 근데 이제 새로운 보도에 의하면 옛 불법 정치자금 제공자에게 돈을 빌리고 7년 동안 7년 동안 안 7년 갚았다. 동안 예. 돌려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말은 빌렸다는 거지만 돈 빌린 게 아니라 내가 받았다는 게 더 어떻게 보면 국민 눈높이의 상식적인 생각 아닐까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분이 뭐 정가 사범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사실상의 정가 5범이잖아요. 네. 그럼 뭐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어떤 법 의식이나 재차 다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뭐 대법원 유죄 판단에 대해서 예전에 그랬거든요. 네. 진보 정권에 있는 사람들이 한명숙 전 총리나 김경수 전 지사 같은 경우는 뭐 역사의 법정에서는 무죄다. 네. 진실의 법정에서 무죄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거기서부터 더 어떻게 보면 진보하셨잖아요. 진일보하셨잖아요. 그래서 판사도 나쁜 놈, 검사도 나쁜 놈, 그리고 심지어 난 탄압받았고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을 탄핵과 특검을 통해서 그렇게 겁박하고 그런 거 보면 사실 이제까지의 어떤 문재인 정부에 있었던 진보 인사들과는 차원이 다르다, 결이 다르다. 그리고 심지어 헌법 84조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지금의 민주당 인사들, 여당 패널들은 그거에 있어서 대통령이 임기 중에는 내란과 외환죄 이외에는 형사소추되지 않는다. 형사소추의 개념을 추를 재판이라고 막 우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니다. 소는 그냥 기소다. 예. 재판이라고 된 게 없다. 그러니까 저보러 무식하다고 얘기를 해서 야 이게 집권을 하고 되고 정권을 잡고 대통령이 되면 있던 죄도 없어지고 그분들의 어떤 그런 일방적인 어떤 목소리가 진실이 되고 저는 진짜 나름대로 찾아보고 이제까지의 상황 속에서 얘기한 게 제가 무식한 사람이 되는 아니 이거 국민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국회가 탄핵소추했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말과 민주당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국회가 탄핵소추했는데 기소도 하고 재판도 한 겁니다. 그럼 헌재재판소에서 재판을 왜 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집권을 하니까 뭐 집권을 하면 좋은 거죠. 집권을 하면 좋은 건데 집권을 해야 또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당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을 두고 지금 정당 해산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 정당 해산 얘기도 저희가 짧게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이제 아예 국힘 해산해야 한다라는 소리 대놓고 지금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예 정당법 개정안까지도 발의를 했어요. 그렇죠. 2월인가 3월에 이제 박홍근 예. 전 원내대표죠. 그냥 뭐 초선 재선도 아니고 원내대표까지 그렇죠. 했던 분이 그 낸 걸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헌재에서 파면되거나 아니면 유죄가 확정이 될 경우에 그런 식으로 했을 때 법무부 장관이 요청을 해가지고 정당을 해산시켜야 된다. 그런 법을 친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뭐 국민의힘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탄핵에 반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분위기상 일침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걸 냈다. 그런 식으로 민주당이 정당 해산을 국민의힘을 시키지는 않을 거다. 그런 분위기로 야당 패널과 민주당에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공고화됐죠. 어제 이제 다른 초선 의원도 기자회견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김현정 민주당 의원. 그렇죠. 예. 김현정 의원이 그랬는데 저는 그래요. 잘 보십시오. 민주당이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킨다는 얘기를 아주 대놓고 얘기를 했어요. 국무회의를 무력화시킨다. 그거는 탄핵의 사유로서 명기까지 했습니다. 예. 그 당시에 김필성 변호사가 있는데 그분이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 변호인이거든요. 네. 내란죄 구성 요건에 해당된다.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렇다면 야당이 끊임없이 윤석열 당시 정부에 있던 탄핵을 하고 심지어 그거였죠. 국무회의 전체를 무력화시켜서 그러니까 줄 탄핵이 아니라 한꺼번에 탄핵을 시킨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게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헌법재판소 관련해 가지고 후보자를 임명을 안 한다고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한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러니까 결국 본인들이 그렇게 폭압적으로 했던 거 그게 해산 사유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은 싹 닫고 뒤늦게 후행적으로 이제 3개 특검 중에서 내란 특검 이 부분 중에서 그거겠죠. 국민의힘 의원들 중에서 계엄 관련해서 국회가 해제를 할 때 미온적으로 해서 대통령으로부터 뭐 연락을 받아서 해제를 방해했다. 왜 국회 안 오고 당사로 어쩌고 했냐? 그렇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예. 지금 보면 추경호 예. 당시 원내대표는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제 더해서 인지 수사. 그러니까 인지되는 것들은 무한히 확장할 수 있으니까 예. 거기에서 걸리기면 걸려봐라. 그런 심보로 수사를 하다 보면 어떤 명분이 만들어지면 그걸 통해 가지고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겠다는 건데 저는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여론이 동조를 할까 그렇진 않다고 보거든요.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에 근데 홍준표 전 시장은 각자 도생해라. 근데 이제 홍준표 전 시장님께서 네. 미국에 가셔가지고 이제 국민의힘을 애정 있게 보시느냐? 아니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시대에 미국에서 있어서 잘 느끼지 못하시는지 모르지만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싸울 때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비난을 하는 거냐 비판을 하는 거냐는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충분히 알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홍준표 전 시장께서 말씀하신 부분 비판을 통해서 뭔가 바뀌어야 된다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방식과 표현의 어떤 수위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 얘기 잠깐만 네. 여쭤볼게요. 이제 당에서 나오셨으니까 당이 참 시끄럽습니다. 국민의힘 참 시끄러운데 어제 의총이 취소가 됐습니다. 40분 앞두고 전격 취소가 됐습니다. 저는 뭐 이제 다양한 의견을 다 들으니까 국민의힘 몇 명 되지도 않는데 크게 보면은 뭐 구친윤 그다음에 친한 뭐 그다음에 친김 요즘에 또 이렇게 약간 나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뉘는데 입장이 또 다 달라요. 다 다르고 이게 어제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내 갈등과 분열의 모습으로 미칠 우려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취소를 했는데 박형수 의원 지금 이제 원내 부대표잖아요. 이분도 이제 16일에 어차피 새롭게 원내대표가 뽑히니까 신임 지도부가 논의하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같은 얘기만 반복해서 나올 것이다라는 게 권성동 원내대표 측의 주장인 것 같고 반대로 이제 김용태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왜 내 개혁안을 좀 받아주지 않고 있냐? 왜 그 5가지 개혁안에 대해서 입장이 없냐? 그리고 왜 얘기도 못하게 하느냐?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얘기를 다 들으니까 누가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정답이 딱 떨어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가장 국민의힘의 문제는 뭐냐면 이게
대선 결과에 따라서 국면이 갑자기 조기 전대 국면으로 확 바뀐다. 예. 그러니까 이게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허탈하고 뭔가 속된 말로 속된 표현으로 열받아 있는데 밥그릇 싸움으로 국면이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화나는 상황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충분하다는 표현에 아쉬움도 있지만 그러니까 원외위원장도 이제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만나고 여러 뭐 재선들도 그렇죠. 하고 뭐 다 그렇지. 만나서 예. 얘기는 하고 있고 입장은 어느 정도 다 있습니다. 예. 근데 의총이 뭐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것도 아니고 여러 번 열리고는 있는데 결국은 서로 간의 말에 힘이 모아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예. 측면에서 봤을 때 권성동 예.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어제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우리가 이제 기사를 논할 때 분명히 이제 법원 앞에 가서 충분히 이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법원을 그리고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해야 되는데 그거 끝나고 나서 오후에 의총을 열면 기사가 의총 얘기만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어제는 좀 더 그 오전에 있었던 일정에 힘을 모아야겠다는 전략적 판단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럼 김용태 위원장 같은 경우에 그런데 누구랑 교감하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독 판단이냐 아니면 친한계냐 아니면 김문수 후보 쪽이냐. 그러니까 김용태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심지어 저기 누구냐 이준석 의원과 뭐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네. 자기가 듣는다고 하면서 되게 답답해하고 좀 불만을 토로하고 계시는데 저도 잘 모르죠.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어떤 선의를 전 믿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이 말했던 그 어떤 5가지 개혁안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는데 다만 그거죠. 비대위원회에서 비대위원 다른 분들은 이제 던졌잖아요. 근데 본인이 던지면서 뭔가 이거를 받아들인다는 어떤 절박감과 그런 결기를 통해 가지고 그걸 관철시키는 거냐 아니면 본인의 임기를 좀 늘리면서 하는 거냐 했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이견부터 불만이 쏟아지다 보니까 말에 힘이 좀 실리지 못하는 게 있고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원내대표가 바뀌는데 원내대표 리더십이 딱 정해지고 나서 그때 한번 모여서 다시 얘기하는 게 그때 정리되는 게 맞지 않을까에 대한 현실론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럼 새로운 원내대표 누가 유력해요? 김기현 전 원내대표나 아니면은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당 대표에 대한 마음도 있다 그런 얘기도 있어서 그리고 또 이른바 친한계 쪽에서 김성원 그다음에 손석준 의원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송원석 의원 얘기도 나오고 맞습니다. 김도읍 의원 얘기도 나오고 사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원내대표에 대한 하마평에 오르는 분들이 새로운 인물이 나온 건 아니고 원내대표 저번에 있던 김태호 의원과 권성동 의원의 어떤 그때 구도 속에서 다 나왔던 분들이 언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하튼 지금 서로 간에 어떤 불신이 좀 있는 것 같고 저는 오세훈 시장이 저번에 대선에 불출마했을 때 했던 그 말이 저는 여전히 머릿속에 맴돌고 있는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오만이 당내 횡행하고 있다. 결국 뭐냐면 우리는 항상 내가 깃발을 들었을 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때 뭔가 새로운 리더십을 통해서 당을 바꾸고 이길 수 있다는 좀 착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선거 과정 속에서 저는 안철수 후보의 재발견이라고 해야 될까요? 안철수 후보가 그쵸. 굉장히 헌신을 했다는 게 당내 당원들의 의견이 좀 많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는 모르는데 한동훈 전 대표, 김문수 후보 이 두 분이 좀 나온다는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또 그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두 분이 이번에 좀 안 나왔으면 좋지 않을까? 한 텀 쉬고 가라. 그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국민의힘 상황은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도 그 자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뭔가 꿍꿍이가 있는 거 아닌가? 뭔가 당권에 대한 욕심이 있는 거 아닌가? 지방선거 관련해 가지고 뭔가 공천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거에 대한 의심스러운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이 나올 때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요. 다 같이 한번
국민들을 위해서 좀 봉사하는 그런 것들을 진짜 이런 뭐 쇼를 한다는 게 아니라 일주일이든 며칠이든 진짜 민생의 최전선에서 같이 한번 땀을 흘려보는 것도 서로 동료에 대한 믿음, 그리고 지금 얼마나 지금 국민들이 어려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뭔가 현장에서 느껴봐야 되는 그런 시간이 도리어 필요한 게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은 논리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예. 감정의 문제가 많이 뒤섞여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푸는 게 단순히 의총에서 누군가 나왔을 때 얘기를 딱 하면 그 방향이 맞습니다, 대동단결하는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누군가의 헌신이 필요한데 그 헌신은 결국 행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